늑대와 비둘기,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손. 2024년 12월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교회에서 타너 스님의 예언이 전해졌을 때 그 시선은 이미 2026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곧 두 얼굴의 리더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얼굴은 모두가 주목하지만 진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 순간 청중 수백 명은 숨을 죽였습니다. 두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한국을 언급했을까요? 2014년 말부터 하나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은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이 해는 되돌릴 수 없는 전환의 해입니다. 미국의 복귀와 한국의 각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해입니다. 전환이라는 단어는 막연했지만 예언 속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한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왜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 질서를 바꾸는 핵심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반도를 주목해왔고 2022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잠든 영적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이 깨어나는 순간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이 말한 늑대와 비둘기, 트럼프와 한국의 연결고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역사의 암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암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이 남긴 예언들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중요한 사건들을 수년 전에 예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모두 영상과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 세 7, 개월 7, 일의 나이에 취임하는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숫자의 정확성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의 취임 날짜를 계산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정확히 70, 세 7, 개월 7, 일의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이 예언이 적중한 직후 그 예언은 미국 기독교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현대 예언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또다시 경고합니다. 전쟁의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024년 선거는 결정적입니다. 만약 전시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약하다고 보고 공격을 계획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과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2023년 중동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처럼 세계는 전쟁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4년 대선 결과까지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복귀는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신호탄입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예언은 다시 한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정말 올까요? 타너 스님의 예언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읽는 듯 말합니다. 예언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는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미국 정부조차도 이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워싱턴의 일부 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동방의 나라입니다. 전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권력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서 분명히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북한을 말하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입니다. 예언은 항상 결과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적중한 예언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종교적 열정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정밀하고 우연이라 넘기기에는 너무도 반복됩니다. 예언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두 개의 힘이 하나가 됩니다. 늑대는 악났는, 비둘기는 뒤에서 날개를 펼칩니다. 세상은 늑대만 보지만 진짜 방향은 비둘기가 정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2024 연 글로벌 예언 서밋에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2026년 세계 질서를 암시한 암호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왜 늑대와 비둘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늑대는 힘이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이지만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늑대의 포효를 듣지만 비둘기의 속삭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말을 두 부류로 해석합니다. 첫째, 늑대는 도널드 트럼프를 상징합니다. 공개적이고 강력하며 모두의 주목을 받는 존재입니다. 둘째, 비둘기는 한국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공식적 권한은 없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 둘이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이 남았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손. 한국은 예로부터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않은 손이란 무엇일까요? 공식적 직함은 없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인물, 과거 권력의 핵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표면에서 물러난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타너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그 손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손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그 손이 움직일 때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복귀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리더십의 부활을 뜻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트럼프는 세계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한국에 보이지 않는 힘이 트럼프에게 방향을 말합니다. 세상은 미국이 결정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복귀와 영향력의 재편이 동시에 예고된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 격변과 예기치 못한 변화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언이 글로벌 예언 서밋에서 나왔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서밋은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전 세계 200명 이상의 예언가들이 모여 각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를 남깁니다. 두 힘이 합쳐질 때 새로운 성전이 열립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동맹과 협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상징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권력이 움직이며 세계가 방향을 바꿉니다. 2026년은 단순한 정치의 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두 힘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아니며 땅에서 준비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힘은 정말 누구일까요? 트럼프의 미국일까요? 한국에 보이지 않는 세력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존재일까요? 떠나기 전 메모 한 장이 남겨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기도문이라고 말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예언서라고 불렀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남긴 마지막 흔적, 그것은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위해 기록된 시간의 암호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적힌 문장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은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형성했고 2026년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닫힌 고리가 완성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리가 역사 속 동맹의 패턴과 거의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에서 청와대까지, 청와대에서 국방부까지, 국방부에서 다시 워싱턴을 잇는 선은 전통 외교에서 권력의 보호선이라 불립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 보호선이 더 이상 공식적 경로로만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채널 때문입니다. 메모의 한 구석에 비틀린 화살표를 그리며 권력은 표면을 떠났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한국의 정치 지형은 끊임없는 탄핵과 구속, 복귀로 인해 형태를 바꿔왔고 그중 일부는 민심의 흐름과 권력의 이동까지 유의미하게 바꾸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신비주의 같지만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 나라의 권력 구조가 바뀌면 미국의 전략도 조정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가장 기이한 지점은 비무장지대입니다. 메모에 남긴 붉은 점은 판문점, 개성, 평양을 잇는 삼각 지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을 잠든 화약의 삼각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군사 전략에도 역사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삼각 지점에서 2026년 북쪽이 한 번 요동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것이 군사적 의미인지 정치적 격동을 말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점위에는 작게 두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방과 붕괴. 이 두 단어는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과거 동유럽 공산권, 붕괴도 개방과 붕괴가 동시에 일어났고 그 중심에는 늘 외부에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뻗은 긴장선의 각도를 하나하나 언급했으며 그 결과가 워싱턴에서 시작해 서울을 거쳐 평양까지 이어지는 일직선이었다고 합니다. 외교학적으로 일직선 관계는 중재자 없는 직접 대치라 불리며 이는 협상과 전쟁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한반도는 협상의 마지막 각도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메모의 가장자리에 기묘한 상징을 그렸습니다. 십자가 문양과 비슷하지만 선이 하나 더 많은 삼각십자입니다. 이는 고대 중동에서 사용되던 영적 전쟁의 상징을 응용한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 상징이 한반도의 영적 중심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상징의 중심은 용산에서 강남을 잇는 지점입니다. 과거 한국 권력의 상징과 경제의 중심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현대에는 정치와 자본이 교차하며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죠.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것을 재편의 축선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선이 활성화되는 순간 보이지 않던 손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권력의 중심이 더 이상 공식 직함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의 가장 하단의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안에 적힌 단어는 연결입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신경망이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해역에서 두 힘이 만나며 새로운 동맹이 태어난다고 남겼습니다. 단순한 군사 동맹의 강화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영적 연대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 전략가들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놓고 미국과 중국, 일본과 한국이 각기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타너스님의 예언은 그것을 예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해석되지만 메모는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을 남긴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향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메모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위에 결정을 하나 더 내려야만 비로소 마지막 형태가 완성됩니다. 그 결정은 누구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까요? 혹시 그건
당신이 투표하는 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반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분단설. 다른 지역의 분단은 시간이 흐르며 봉합되거나 흐려졌지만 이 작은 반도의 경계선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38선은 여전히 철조망과 지뢰밭 그리고 서로를 겨누는 총구로 가득합니다. 예언가들은 왜 이 땅을 반복해서 언급했을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다시 이곳을 스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전쟁과 평화, 위기와 기회,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끝난 뒤 찾아올 새로운 동맹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국을 두고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는 변화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다른 예언가들도 한반도를 지구 최후의 냉전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의 핵심 축이자 최전선이다. 미국에게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뻗어가는 독수리의 첫 번째 발판, 바로 그 기반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타너스님의 예언은 독수리의 발판이 무너지면 동맹 전체가 흔들린다는 상징적인 문장을 남겼습니다. 독수리는 곧 미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미국이 힘을 잃거나 관심을 거둔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예언과 현실은 기묘하게 겹칩니다. 미국 국방부의 시나리오에서는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한반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균형이 깨지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연쇄적으로 반응한다는 분석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를 두고 동맹이 흔들리고 균형이 무너지며 바다 위 긴장이 고조된다고 했습니다. 현대 전략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외교 전면 재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흔들린다는 것은 기존 협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권력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며 바다의 긴장은 해양 패권 경쟁과 무역 전쟁을 상징합니다. 예언은 모호했지만 현대의 눈으로 보면 섬뜩하도록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위기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위기는 끝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동맹이 선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동맹은 단순한 협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 이전과 다른 관계입니다. 미국은 냉전 종식 후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다시금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한국을 중요한 고리로 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발판을 잃으면 날개는 흩어지고 동맹도 흩어진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오늘날 외교 전략의 핵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지 미국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미국과 한국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힘은 서쪽에 있고 지혜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지혜를 무시하면 길을 잃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학자들과 분석가들에게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힘은 미국을, 지혜는 한국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 힘이 제대로 방향을 잡으려면 동아시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상하가 아니라 협력자라 불렀습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이 반응하는 모습도 바뀌고 한국이 흔들릴수록 미국은 오히려 더 의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기묘하게 겹칩니다. 미국은 대중경제와 공급망 재편, 반도체 동맹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기술과 문화, 외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미 현실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듯 보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또 다른 문장을 남겼습니다. 두 독수리가 마주보면 한 독수리는 날지 못한다. 미국의 상징은 오래전부터 독수리였고 한국도 독수리를 국가적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쪽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체된 전략 혹은 한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순간에 막힌 분위기를 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이며 그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순간 파장은 태평양 전체로 퍼집니다. 이 상황을 강 건너 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강 건너 불은 곧바로 우리를 태우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금세 번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예언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의 개입은 한반도를 지켰고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의 파병은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강성할 때 한국은 안정을 찾았으며 미국이 흔들릴 때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 한국은 전략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때 한국은 외교적 입장을 고민했습니다. 늘 두 나라는 마치 협력자처럼 서로의 결정을 반영해 왔습니다. 다너스님의 예언은 이 역사의 반복을 압축한 것일지 모릅니다. 힘이 방향을 잃으면 지혜가 새로운 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미국이 흔들릴 때 한국이 반드시 새로운 선택을 내려야 하고 그 선택이 다시 미국의 전략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과 한국을 말할 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장 속에는 늘 용이라는 상징이 숨어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에서 날지만 용은 땅에서 기어오른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변수는 두 나라의 관계를 지켜보며 결정적 순간에 개입하는 존재로 표현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중국을 변수로 크게 흔들려 왔습니다. 한국 전쟁 때 중국이 없었다면 전쟁은 다르게 끝났을 것이고 한중 수교가 없었다면 동북아 질서는 지금과 달랐을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 삼각구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와 독수리의 협력 그리고 그 위를 도는 용의 장면은 오늘날 국제 정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흐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혜가 멈추면 힘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지혜가 멈춘다는 것은 한국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정체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외교적, 경제적, 전략적 역동성을 잃어버린 한국은 미국에게도 세계에게도 단순한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흐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미국은 그 움직임을 의식하며 전략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한국의 선택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까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움직이는 일, 그것이야말로 예언이 강조한 역설적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분기점 앞에 있습니다. 미국은 대선 이후 재편 중이고 한국은 동맹과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신비주의적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과 현실의 전략을 압축한 경고였습니다. 힘이 방향을 잃으면 지혜가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혜가 멈추면 힘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멈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 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어떤 질서를 맞이할까요?
한편 타너스님의 예언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말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는 한국 과거 권력자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또 다른 일부는 미국의 배후 세력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권 교체는 한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왔습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 카터의 주한 미군 감축론, 트럼프의 대북 협상,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까지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곧 한국의 미래를 뒤흔들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어쩌면 특정 인물이 아니라 반복되는 권력이동의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그 손이 다시 움직일 때 한반도의 마지막 냉전은 끝날 수도 있다는 암시입니다. 한국은 늘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였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 대륙과 해양 사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발판이라는 말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으로 들립니다. 만약 독수리가 발판을 잃는다면 한국의 안보는 흔들리고 경제는 불안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독수리가 더 높이 날아오르고 한국의 지혜가 방향을 제시한다면 이 작은 땅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과연 위기는 다시 이곳으로 올까요? 아니면 위기가 끝난 뒤 찾아올 새로운 동맹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타너스님의 예언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위기는 다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내 이곳에서 해결됩니다. 예언은 끝내 한국을 중심에 두었고 미국을 그 옆에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과연 독수리의 발판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2026년은 단지 숫자의 해가 아닙니다. 이 해를 두고 여러 예언가는 공통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전환이 옵니다. 이 말은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은 전략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특별한 해로 분류됩니다. 기묘하게도 이 해는 타너스님의 예언과 여러 국제 전략가들이 동시에 언급한 해이기도 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2014년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은 준비의 해가 아니라 실행의 해입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계획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보이지 않던 손들이 움직입니다. 2026년 그리고 그 해가 을사년에서 병오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또 말합니다. 북에서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남의 결정이 북을 흔듭니다. 이는 북한의 변화 혹은 남한 내부의 새로운 리더십 확립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국제전략 분석가들이 2026년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2025년 재편, 그리고 2026년 중간평가, 이 주기는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가 외교 전략을 재조정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초 출범한다면 2026년은 그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예언가들의 공통된 언급입니다. 그들은 2026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든 용이 깨어나는 해, 그러나 용이 오르지 못하고 다시 내려앉는 해. 이는 권력의 상승과 좌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격동을 뜻합니다. 여러 예언자가 각각 전혀 다른 배경과 장소에서 활동했지만 2026년이라는 해를 하나같이 경고하거나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해가 정말 역사의 분기점을 품고 있는 걸까요? 최근 워싱턴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대전환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환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대전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간의 전환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결코 정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 문장입니다. 늑대는 포효하지만 비둘기가 방향을 정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남긴 마지막 예언은 짧지만 가장 무겁고 심오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저 아름다운 은유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장은 국제 질서가 아닌 권력 구조 전체를 암시하는 말처럼 변해갔습니다. 늑대는 포효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강력한 정책들을 쏟아냈고 세계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했습니다. 언론도 학계도 그 누구도 트럼프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끕니다. 그러나 타너스님의 예언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늑대만 봅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보지 못합니다. 비둘기가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영향력의 진짜 원천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공식 직함을 가진 이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하고 장관이 집행하며 국민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선언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고 직함이 없어도 방향을 바꿉니다. 권력의 형태가 변한 지금 세계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 시점을 두고 리더십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함께 남겼습니다. 단지 경고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권력 교체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권력의 본질을 꿰뚫은 자만이 진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조건부 통찰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당신은 정말 누가 결정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국제 정치학자는 이 문장을 두고 흥미로운 비교를 내놓았습니다. 20세기 냉전 시절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나눈다고 믿었습니다. 21세기 초반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툰다고 믿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와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권력만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무시하는 착각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말한 늑대는 포효하지만 비둘기가 방향을 정한다는 예언은 결국 관찰자의 눈 속에서 시작된 인식의 전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두 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한 힘은 무대에 서고 한 힘은 막 뒤에 섭니다. 세상은 무대를 보지만 진짜 대본은 막 뒤에서 쓰입니다. 이 문장은 곧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공개적으로, 누군가는 은밀하게, 그러나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구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대는 아직 막이 오르지 않았고 대본은 아직 마지막 장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준비 중이고 비둘기는 이미 날개를 펼쳤습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어느 한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 당신의 판단 속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예언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추가 메시지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 속 분석, 누군가의 논평, 전략가의 예측, 시민의 질문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 말한 그 늑대, 지금 포효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아 그 비둘기는 정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는 손은 혹시 누구일까? 예언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예언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나스님의 예언이 남긴 수많은 단어들, 늑대와 비둘기,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손, 2026년의 전환,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늑대는 포효하지만 비둘기가 방향을 정합니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상징을 넘어 현실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이 해를 두고 누군가는 기회의 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결정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정치는 재편되고 있고 동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질서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누가 진짜 결정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무대에 서면 그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의 말이 곧 방향이라고 믿었으며 그의 결정에 모두가 따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너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다시 작동합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지금까지 남겨진 예언 중 가장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단 한 번도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라고 누가 주인공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늑대와 비둘기의 구조,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의 협력, 그리고 선택의 무게입니다. 결국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무대 위 그 사람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당신이라는 것을 이제 돌이켜보면 모든 예언은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지금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정치인은 등장하고 사라지지만 민심은 축적됩니다. 늑대는 포효하고 비둘기는 날지만 결국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관찰자가 주체가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세계사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시민들은 누가 시켰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언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을 앞두고 또 한 번 그런 선택의 갈림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더는 답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애초에 답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켰을 뿐 결국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무대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 앞에 있습니다. 이제 무대를 볼 것인가, 무대 뒤를 볼 것인가, 늑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비둘기의 방향을 읽을 것인가. 지금까지 타너스님의 예언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렀고 비둘기라 했으며 방향을 정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늑대와 비둘기의 암호, 트럼프와 한국의 연결, 2026년의 전환,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질서까지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였던 예언의 조각들을 맞추면 결국 하나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가 앞으로 반드시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델은 국내 정치의 문제를 넘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힘을 내세울 때 한국은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트럼프가 무대에 설 때 한국에 보이지 않는 손은 대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깨어나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기회는 사라지고 늑대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국이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질서의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회는 영원히 지나갈 수도 있다고. 결국 예언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한국은 가능성과 책임의 경계에 있고 그 경계선 위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너스님의 예언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세계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통해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혼란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말한 그 마지막 역할, 과연 그 역할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무대에 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방향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2026년 이후까지 이어질 모든 변화의 끝에서 이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늑대입니까? 비둘기입니까? 무대입니까? 무대 뒤입니까?